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에 한해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이스타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모드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표심을 겨냥한 이슈 선점에 몰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게임의 룰,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자체 안마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음 달 12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선거제 개편에 앞장서야 할 거대 양당은 느긋해 보입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지난 4월 말에서 10월 말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내년 5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로 늦춰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지금도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점일 겁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될수록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야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선거 전략이 아닌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AP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미국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는 한반도,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위성 발사 목적을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공동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네요. 네, 오늘 처음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이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네. 유엔 군사령부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되고 또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정부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서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 작전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보관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그간 북한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 왔다면서 특히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할 날짜를 대략 지목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날짜 중에 하나로 지금 11월 18일 북한에서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로 지정한 날인데요. 네. 이날 3차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합참에서는 이런 그 분석을 지난 6일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 당시에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3차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및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은 공업절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일을 몇 차례 지정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 기념일 계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18일 날짜를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이른바 태양광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여기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네, 오늘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공개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전력은 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그 업무 연관성에 있는 일부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이득을 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해임과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전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및 관해이동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겨냥한 감사 결과를 또 내놨다고 하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좀 주목을 끌고 있어요. 네, 사실 오늘 감사원 그 감사 보고서는 이제 전체가 함부로 돼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이 두 가지가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정책 목표 수립 결정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당시 산업부와 청와대에서 이제 그 정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이제 아까 한국전력이 포함된 건 그 부분인데 네.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친분이 있는 업체 편의를 봐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적발됐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 카르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오늘 감사원 발표 중에 좀 더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청와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한 부분입니다. 네. 그 감사원 오늘 발표를 보면 산업부는 2021년 10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당시 국가 온실가스 즉 NDC 감축 목표 상향안을 마련하면서 인프라 설치 기간 비용 등을 고려시 2030년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은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했다면서 그러고도 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검토한 이 신재생 발전 목표에 맞추어 신재생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했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감사원은 이 같은 무리한 상향이 이루어진 결과 이 정책 혼선 야기 및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또 하나 눈길을 끈 부분이 있다면 이 그 감사 보고서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앞에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문책 이제
이런 것은 없었고 뭐 일종의 시정 권고 조치만 했다고 뭐 밝힌 대목도 있습니다. 감사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일종의 이제 산업부에서 그 계획을 짤 때는 산업부에서는 이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감사원 보고서 이제 각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모 비서관실에서 이 산업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정무감각도 없느냐 뭐 이렇게 뭐 질책을 비슷하게 이제 큰 소리를 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물론 뒤에 보면 이제 정무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의 뭐 취지는 이 갑자기 이렇게 정기요금을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자체에 대해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전기요금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뜻이다. 뭐 그런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제 제목들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정무 감각이 없다. 산업부를 이렇게 질타해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이제 그 부분이 빠졌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 감사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소상공인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도 어제 밝혔는데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러니까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했던 거 그거 다시 환수하는 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내용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논리상으로 보면. 예, 뭐 이거는 뭐 감사 결과 뭐 중간 결과 발표로도 뭐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일단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다시 좀 속도가 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라고 해야 되나요?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재임 기간 중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의혹 제기를 했던 것으로 또 알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이거 지금 이제 그 혼인관계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 서모 씨의 이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 인사혁신처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특혜 채용 의혹의 골자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제 전무이사로 채용된 그 경위가 뭐냐 이제 이것이 골자입니다. 서 씨의 채용에 앞서서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이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는데요. 검찰은 서 씨의 전무이사 채용과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사이에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 의혹 나온 지 벌써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강제 수사에 들어가죠?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뭐 2020년, 21년 뭐 이때부터 뭐 그 이제 그런 의혹이 있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얼마든지 강제 수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인가? 뭔가 추가로 정황이 드러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거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그 타이 이스타제 관련 사건은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어렵게 기억이 날 정도. 거의 뭐 얘기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저번 검사장 인사를 할 때 그 전주지검장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이제 특수통의 좀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수사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그 검사장이 임명을 된 거를 이제 당시에 보고 이게 어쩌면 이제 이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사건을 좀 확실하게 다시 규명하기 위한 게 아니겠느냐. 뜻이다. 근데 그 검사장 인사가 지금 거의 지금 몇 개월 넘어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그 기간 동안 수사를 한 걸로 보입니다만 최근에 이게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뭐 압수수색을 한 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배경이 안 나와서 저희가 뭐라고 추측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의혹 제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던 건데 강제 수사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뭔 배경이 있을까 하는 좀 궁금증이 생기긴 합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금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해왔잖아요. 근데 수요 조사는 다 한 것 같은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역 대학의 공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이 늘려달라, 뭐 한 2배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좀 보도가 됐었는데 조경 복지부 장관은 아직 그 정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은 게 있다고요?
네, 지금 정부가 원래 그 전국 의대를 상대로 실시한 입학 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원래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 이거를 어제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로 계획했던 의대 정원 확대폭 발표도 이제 직전에 취소를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 심사 때문에 출석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 연기가 혹시 의사단체들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예.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조 장관은 취소가 아닌 연기라면서 대학에 2030년까지 의대 정원 수요를 받았는데 따질 것도 확인할 것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뭐 곧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따질 것이 있다 이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좀 한 건데 뭔가 이렇게 조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겁니까? 뭔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는 지금 이미 다 이제 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뭐 내부에서 뭐 자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지금 조금 더 아까 조 장관이 말한 것처럼 뭐 따질 거 확인할 게 있다는 게 뭐 좀 조사 중에 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있고 예. 지금 정확한 사정은 지금 장관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취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하기로 해서 논란 일교제 했었는데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난 9일이죠. 그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주장한 의사, 이 서울대 의료권리학 교수인 김윤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네. 의협은 지난 9일에 최근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이제 보건의료 단체 일각에서 네. 무려 또 이제 취소하라는 이제 촉구가 나왔는데요. 네. 보건의료 단체인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 김윤 교수는 의사이자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누구보다 시대의 과제를 풀고자 노력했고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교수로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의협은 추진 중인 김 교수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 제도를 만드는데 함께 나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국립대에서 정원 2배로 늘려달라고 한 사람들은 교수고 의사는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거기도 징계해야 되나요? 지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형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선점하면서 밀리는 거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뭔가 이슈를 좀 국민들 관심을 끌 만한 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이게 사실 지난 10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예고가 됐던 거긴 한데요. 예. 민주당은 오늘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그러니까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이 개정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계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이 이제 연명을 하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에 해당 초과이익의 40%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아울러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 이자 장사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른바 횡재세하고 맥락이 좀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맥락은 같은데요. 사실 정부는 지금 횡재세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 이제 김주원 금융위원장이 횡재세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적인 취지로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은행들의 이 말하자면 이자 장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재세 같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원장은 사실 그때 그런 취지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만 오늘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물가 현장 방문에 앞서서 이제 가진 간담회에서
이 은행 그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아주 굉장히 세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난 10일 그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횡재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도입 시 그 회사들이 대외 여건에 의해 손해를 보면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그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냐, 또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의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장사 얘기하면서 금리 지금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내리면 은행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은행들에 대해서 사실상 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압박을 하면서 네. 뭐 이제 그 이자를 내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동안에 뭐 어떤 이제 그 이득을 본 것이나 이제 이런 게 있다면 뭔가 좀 금융 피해자 구제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이제 뭐 기여금 같은 것을 네. 시사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이제 그 세법 개정을 통해서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부터 사실 대통령실 뭐 국무총리실 그 기재부 할 거 없이 다 선은 그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때마다 판단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률적 근거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글쎄요.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오는 게 더 좋은지는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R&D 예산을 16% 이상 줄였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과학계 반발이 좀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다시 이거 늘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R&D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그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다만 그 당시에도 이제 R&D 예산은 이제 말하자면 장학금 등을 이제 좀 늘리겠지만 전체적인 심사 총액,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순증은 하지 않겠다. 뭐 당시에 국민의힘도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예.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간담회에서 한 얘기도 이 정부 여당 내에서 좀 조율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건 생각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그건 지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를 증액하는 거지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된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오늘 뭐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혁신이 조기 예산 가능성 언급해서 이게 파장이 컸어요. 지금 뭐 중진하고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한테 험지 출마,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 말 안 들어주면 혁신이 그냥 조기 해산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이 받아들여져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조기 해산은 이뇨한 위원장 인터뷰는 아니었고요. 이제 김경진 혁신위원이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문이 커지니까 김경진 혁신위원이 그걸 파문을 봉합하기 위해서 입장을 밝힌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인 위원장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죠.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계속 이제 그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뭐 또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험지 출마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위원장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혁신의 희생 요구에 의원들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시간을 주면 100%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움직임을 보이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압박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권고와 관련해서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렇게 자신이 압박을 가한 일을 다시 거론하면서 네. 매라고 하는 것은 여론이고 여론은 국민이다. 이 매는 국민 투표로 이어진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중진 등의 이제 희생을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이 위원장은 앞서 이제 김경진 혁신위원이 우리 역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주라도 혁신 종료를 선언하고 조기 해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된 그것과 관련해서 네. 혁신이 조기 해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 부인하지는 않고 좀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해서 네. 뭐 사실상 이 조기 해체 카드도 좀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점심 시간을 전후해서 조기 해체는 없을 것이다.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원 산악회 버스를 다 동원해가지고 4,200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장재원 의원이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 10일 이 지역구 외곽 조직 여원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당시의 영상이 오늘 모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 가래요, 서울 가랍니다 라고 하고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뭐 이에 그 사실 인유한 위원장이 그 뭐 매를 좀 맞겠느냐 이제 어제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사실 이 장의원의 이제 행보, 특히 이제 이런 발언 등을 접하고 좀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김기현 대표는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게 지금 갈등이 좀 더 커 보일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로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또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노종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냐라는 데 또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엔 근로시간 개편이 과연 가능할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부가 원래 주 69시간제 얘기했다가 사실 여론 반발에 밀려서 69시간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60시간을 언급했다가 한동안 이제 연구 작업한 뒤에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를 다시 내놨습니다. 이 52시간제 틀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본적인 정책 방향 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52시간제 평균으로 맞추는 거는 똑같은데요. 예. 그런데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개편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주 52시간 상한제는 어떤 주라도 52시간을 넘지를 못하는 건데, 예. 그런데 관리 단위를 개편하면 어떤 주는 그걸 넘어설 수 있게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관리해서 평균으로 52시간을 맞춘다라는 거라서 52시간제 틀을 유지한다라는 얘기가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느냐. 주 단위로 딱 52시간은 절대 넘지 못한다라는 게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네. 그 틀을 유지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아전 인수식 해석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방식은 3월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 69시간 얘기 나올 때요. 그때도 이게 그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주 단위로 관리를 하던 걸 월 단위로 관리하거나 분기 단위로 관리하면 한정 없이 지금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특정 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게 되는 그런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요, 교수님. 예. 지금 월 단위로 바뀌거나 분기 단위로 바뀌었을 때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단위를 바꿔가지고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을 따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주 60시간 안에서 일단은 묶어두기는 하겠다는 겁니까? 60시간 얘기는 이제 대통령의 별도 언급이어서 그거랑 원래 개편안 낸 거와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숙제였는데요. 그 얘기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으로 하는 건지 69시간이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그런데 주 52시간 주 단위 상한제를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주 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예, 가능하죠. 현재 방안도 여전히 가능한데 단 특정 업종, 직종에만 한정해서 하겠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요구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업종, 직종은 그런 요구도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전 산업, 전 직종에 적용하는 거를 특정 업종에 먼저 직종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약간 후퇴한 안을 낸 것이라면 그것이고요. 전반적인 골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 69시간을 넘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 70시간이나 80시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산술적으로는 주 7일 근무도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80.5도 가능한데요. 예. 근데 이제 69시간이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하루 11시간 휴식 시간을 주면 예. 구속 시간은 13시간인데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으니까 11시간 반이 나와서 예. 그걸 6일 합산하면 69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69가 나오는 숫자는 주 단위에서 월 단위 관리 방식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개편하면 가능한 것은 여전하죠. 그러면 지난번에 69시간제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 주 52시간제에서 틀을 유지하겠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업종에 제한하겠다는 것 외에는.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뭐 노사 동의로 추진하겠다. 옛날엔 노사 동의도 건너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현행 52시간 넘어설 수 있는 탄력제 등 유연근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다른 점이었는데 그 노사 동의를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건 또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노사 동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로자 대표권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 14%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산별 협약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별 협약이니까 대다수 노사 동의를 할 수 있는 노동의 대표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때도 숙제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노조하고 그다음에 사측 그리고 국민 이렇게 분리해서 여론조사를 한 걸 합산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밝힌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설문조사라는 것을 요구도 조사나 의향조사잖아요. 예. 의향조사를 이 복잡한 제도 설계에 적용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대표적으로 연장 근로 관리 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사회자께서도 답을 금방 하실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의 의향도가 제조업에서 50%가 넘게 나왔고 건설업 28%인데 건설업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종에서는 한 30% 나온 게 가장 많거든요. 생산직이. 그걸 가지고 요구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 직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다른 질문을 보면 추가 소득이 생기더라도 몇 시간까지 일할래 그러면 52시간 밑으로 일하겠다는 게 6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근로시간 단위 개편한다고 해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할 때보다 연장 근로수당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도 안 늘어나거든요.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제조업에서 55% 정도가 찬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설문 문항으로 이런 제도 개편을 내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 설명하기로 제조업과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건설업에서 28.7% 정도의 노동자가 찬성을 했는데 그걸 근거로 하는데 3분의 1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조업은 한 5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문제에 답했느냐. 막연히는 그때 필요한 일을 좀 더 할 수는 있지 이것과 주 52시간을 넘나들면서 일감이 생기면 그때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틀어 보면 연장 근로수당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찬성했을까에 대해서 이런 명확하지 않은 설문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의 타당성이 입증됐다고 생각하거나 그 방향을 설계한다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한 나라의 정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돌파구로서 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설문조사만 근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시간제 노동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일하면 내가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조업도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반대쪽에서는 어차피 시간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한테 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소득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소득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해서라도 소득을 얻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력이 숙련이 향상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노동력 투입 경쟁으로 시간을 많이 해서 하는 기업들을 방치하게 되면 비용 경쟁력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우위를 점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질적 경쟁력을 오히려 삭감시키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기업들이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나 국민경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에서의 노동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틀을 애매모호한 그 의도로 이렇게 넘나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정부가 당초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근절 대책도 발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포괄임금제 공짜 야금 논란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빠졌을까요? 디프록에서 관리 대책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64개에서 점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추가 일감 필요해서 일을 더 해야 될 때 어떻게 대처했냐 하니까 36% 정도가 포괄임금제를 활용해서 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일감 있는 대로 일시키고 그냥 원래 정해진 그런 약정된 노동시간분의 임금만 주는 게 포괄임금제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활용했다라는 데가 36%나 된단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건데 일부 일시적인 그런 관리 감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다라는 다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근로시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산재 문제나 해고 문제나 임금 체불 문제나 이것도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는 다짐만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사실은 한 600만 원 정도 벌칙금 받는데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임금 적게 주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싶은 유의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로부터는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감독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명쾌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그런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요.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복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노정대가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원만히 될 것 같습니까? 한국노총 토요일 날 노동절 집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가지고 경사노위 복귀를 노사정대와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냥하는 바는 근로시간 원포인트를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의사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지만 이제까지 표했던 입장으로 봤을 때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줄곧12의 틀은 노동계만이 아니라 젊은 층도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노총도 이 문제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노사정대가 물꼬를 푸는데 돌파구로 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합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지난주 대비해서 급상승한 키워드 주제별로 뽑힌 건데요. 네. 1위 주자는 스포츠 분야입니다. 네. 분야는 야구고요. 키워드는 모두가 예상하시듯이 LG 트윈스. 29년 만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참 대단합니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면서 우승의 한을 푼 것인데요. 예. 지난 13일에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이제 KBO 이제 5차전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KT 위즈를 6대2로 꺾으면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이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거고요. 네. 오히려 1차전에서 졌는데 2차전부터 5차전까지 내리 이겨서 우승을 확정한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시 이번에 가장 이슈는 1994년 이후 처음이었던 이제 LG가 29년 만에 이제 통합 우승을 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LG가 1994년 이후 정규 시즌 1위에 못 올랐고, 뭐 1997년, 98년, 2002년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했는데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게 염경엽 감독, 이번에 LG의 감독님이시죠. 네. 이분도 사령탑으로서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맛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뭔가 준우승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캡틴 오지환 선수가 MVP가 되면서 더욱 이제 LG 팬들에게는 의미 있었던 이번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9년 만이잖아요. 네. 10대 초반에 LG 팬이 됐다 그러면은 네. 40이 될 나이예요.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실제로 오지환 선수가 그런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오지환 선수 얘기 좀 먼저 하면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두 명의 선수가 바로 말씀하셨던 이제 MVP가 된 오지환 주장 그리고 이제 허도한 선수인데 왜 MVP 오지환 선수가 이슈가 됐느냐? 본인이 15년 전에 싸이월드에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예. 고등학생 때 그때도 뭐라고 썼냐면 고3 때 오늘도 LG가 어김없이 졌다. 왜 이리 저조한지 내야수도 별로 없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의 SNS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썼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이제 오지환 선수가 실제로 이제 LG 선수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꾸준한 어떠한 경기 이걸 통해서 했는데 실제 오지환 선수가 2009년에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유니폼을 입었고요. 예. LG 그 어린 시절부터 팬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5경기에서 이제 어떻게 19타수 6안타, 3홈런 8타점으로 맹활약하면서 이제 LG 우승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MVP가 되기도 했습니다. 허도한 선수가 있는데 허도한 선수는 화려한 선수 생활은 아닌데 이번에 하나의 진기록을 만들었어요. 네. 이동통신사를 보유한 3개 팀에서 전부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까지 6개 팀을 오갔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통신 3사가 있었고 통신 3사를 갈 때마다 우승을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뭐 우승의 마스코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MVP,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MVP가 되면서 지금 받은 선물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 그거 보고 약간 뭔가 짠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고범무 회장이 이런 유산을 남겼나? 그러니까요. 이런 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구본무 선대회장이죠. LG가 두 번째로 우승한 1994년 시즌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산 이제 아오모리 소주 그리고 고가의 롤렉스 시계를 마련하고 이거 우리가 세 번째 우승할 때 이 소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같이 먹고, 마시자. 그리고 또 MVP에게 이 고가의 시계를 주겠다. 그런 건데 이게 드디어 이제 29년 만에 개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소주는 다 증발해서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문이 돌고 시계 다 망가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뭐 시계의 주인이 되긴 했는데 본인도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아들이 이제 굳이 구강모 회장께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한 뭐 여러 가지 LG 팬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안
남았다는데요. 아, 그렇군요. 술은 남았고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 한국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LG가 가전에 대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29년 만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29% 할인 그리고 뭐 29만 원 할인 이런 상품들이 있어서 예. 지금 또 이 알뜰족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기회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가전 제품 언제 리스트업 나오냐 뭐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우승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가전 사신 분들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이제 산업 분야고 막대 과자 데이입니다. 네. 우리가 11월 11일 되면 이 막대 과자 데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케팅 기간의 특수도 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보통 이 막대 과자 데이의 마케팅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인데 다른 때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정도 편의점에서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는 이 막대 과자 데이가 주말 토요일이었고 네. 그다음에 또 갑자기 추웠잖아요. 한파가 있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는 이중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자 제품 또한 상당히 좀 비싼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걸 좀 찾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패키지가 뭐 몇만 원대도 있고 2만 원대 이상도 있고 네. 5천 원대 이하도 있거든요. 근데 한 편의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는 좀 판매 자체도 줄었지만 네. 판매된 것도 보면 5천 원 미만 패키지가 52%였고 이제 1만 원에서 2만 원 부분이 27%, 그다음에 2만 원 이상은 5.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만 원 이상은 막대 과자로 어떻게 2만 원 이상 가격이 나와요? 아, 보통 이제 막대 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초콜릿, 뭐 고가의 초콜릿이나 여러 가지 패키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지가 물가 사정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좀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키워드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을 줄인다라고 하는 슈링크, 그다음에 물가를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쉽게 말하면 그건 겁니다. 가격이 똑같은데 네. 이제 열어보니 김이 9장 들어있었는데 8장 들어있더라. 네, 아니면은 뭐 통조림이 한 10g 빠졌더라. 아니면 묶음 맥주의 중량이 5ml 줄었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 올리는 대신에 양을 줄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많이 들은 초코 과자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에도 크림 자체의 양이 막 줄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법으로서는 좀 결정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들도 요즘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양이 줄어도 고지하게 의무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대형마트, 프랑스의 대형마트는 아예 그냥 용량이 줄었으면 우리가 세일 붙이듯이 스티커를 이제 붙여서 이거는 용량이 줄었다 이렇게 좀 알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 이제 물건 살 때 100g당 얼마 이걸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문화 분야의 방송 주제고요. 키워드는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KBS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키워드가 나와서 하는 건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KBS의 프로그램이 이번에 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하 드라마인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지금까지 중에 거의 뭐 최대 제작비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게 KBS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넷플릭스 스트리밍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사극에 대한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1화부터 이제 역시 뭐 사극 KBS 사극하면 최수종 배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수종 배우가 강감찬 역을 맡아서 아주 큰 전투씬을 보여주면서 좀 몰입도를 더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고려 시대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 자체가 이제 워낙 또 좀 이제 조선 시대랑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지금 봐도 좀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성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남색을 즐기는 뭐 이런 형태의 역사들이 기존에 있었고 유흥을 즐기는 거 아니면은 이런 캐릭터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SNS 상에서도 간만에 KBS에서 대작 뽑았다 뭐 이런 식의 단어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이거 공영방송 아니면은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소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는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이에요. 정통 대하사극이라서 역사를 다시 공부할 수 있어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4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이동관이란 키워드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이 두 당의 어떠한 계속 부딪힘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예요? 네, 지금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짧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분야는 다른 데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코너에서만큼은 조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얘기해 본 겁니다. 다른 건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너무 짧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자, 마지막 5위 주제 어느 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5위 주제는 IT 분야고요. 키워드는 삼성 AI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AI 하면 계속 챗GPT, 오픈 AI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좀 새로운 컨셉의 AI가 나오고 있다.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 것 같아요, 기사.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는 오픈 AI는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넣었을 때 정보를 대답해주고, 근데 결국 그걸 하려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게 외국 서비스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넣었을 때 이거 데이터 외국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나 보안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응답해 주길 바라려면 서버까지 접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속도도 듣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하려고 하는 건 이 스마트폰 안에다가 그런 AI를 탑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 굳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그 예.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감이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갤럭시 S24 다음 시리즈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게 된다고 그래요. 글자를 이제 우리가 뭐 보고서 같은 걸 넣으면 예. 요약해서 몇 줄로 짧게 보여주거나 예. 아니면 뭔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도와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 기능 때문에 와 이거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요.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외국인 분들과 통화를 하면 네.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수 네, 있다고 그거 합니다. 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또 텍스트로 바꿔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외국인들과의 통화 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 오다 보니 네. 확실히 AI의 발전이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저랑 왔습니다. 그건 생각이 일치했잖아요. 네. 또 하나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일치했는지 궁금해요. 어떤 거예요? 이제 어학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글쎄요. 저는 그러면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구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대화를 할 때의 어학 공부의 양은 좀 줄겠죠.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편해요. 관광 같은 데 나가면 대화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다가 자칫 전화기 고장 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좀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죠.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까지 충남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빗방울 떨어지겠고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경상 해안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도, 광주 5도 등 전국이 영하 3에서 7도로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1에서 16도로 일교차 10에서 15도가량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충북, 충남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오전에 중부 서해안과 경기 강원 북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5.2도, 습도 7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돌고래 쇼에 동원됐다가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가 생각난다는 분들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에 나온 돌고래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머릿속에서 생각한 돌고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을 찾자면 모두 피동적인 존재, 다시 말해 인간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돌고래가 법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되어 인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어제 제주도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과 같은 사람 이외의 존재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제주는 국제보호종 생물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법인격이 부여되면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되고요.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는 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태법인 제도와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한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최 교수의 말처럼 해외에서는 이미 생태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황건누이강 생태법인이 기업처럼 사무실을 두고 강을 오염시키는 기업이나 사람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볼리비아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제정하고,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는 생태법인 설립 타당성을 설명하며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 별 이상한 단체도 사단법인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돈과 자본조차 재단법인으로 인정돼 인권을 누리는 마당에 그보다 더 훨씬 소중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최재천 교수의 말처럼 우리도 이제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죠.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32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이유는 뭘까요? 고래가 돌아가고픈 곳은 몸만 편안한 가두리 같은 곳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와 최소한의 자연적 인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먹먹함이 따스한 배려로 이어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6220님, 생태법인 제도를 잘 진행해 말 못하는 동물들이 더 자유롭게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만큼 더 잘 탄탄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해 잘 유지하길 바라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청취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동물을 소송의 주체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떻게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생태법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있잖아요. 한 12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런 그 희귀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되면 그게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인식의 전환,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최재천 교수가 얘기하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이제 인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이 그 학부모에 대해서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지난 7월 18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신임 여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교권에 대한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그렇죠. 순간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숨진 교사에 반해서 학생 간의 폭력, 이른바 우리가 이제 연필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들과 네.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점들이 생겼는데요. 경찰이 119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 친구들을 광범위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폭언이라든지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긴 했지만 개인 번호로 학부모 전화가 왔다는 등의 의혹은 착오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착오예요? 교사들은 주장이 좀 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작년에 고인이 부임을 했는데 네.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현장 감식, 학부모와 동료 교사 68명을 조사를 한 그 결론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우선 고인의 휴대전화가 이 잠금이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가지고 포렌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앱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기기에 따라서. 그래서 태블릿에 연동돼 있는 카카오톡 내역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설명일 것 같고요. 유족분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통화 중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또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들으면서 적절한 질문을 했는지 보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아까 지금 의문스러워하신 게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사한테 개인적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적이 없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인데, 교육청 조사에선 이제 그런 취지로 조사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못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게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그게 다 없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고인이 학교 내선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화를 해뒀던 과정에서 생긴 착오다. 예. 라고 하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그래서 유족분들은 정말 학부모가 교사한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적이 없는지 통화 목록을 직접 확보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 대상이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허투루 수사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개인 전화로 전화했던 사실이 내선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했던 거를 그거 과정에 생긴 착오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숨진 교사의 휴대전화 분석에 실패했다는 게 좀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 넉 달 동안 경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경찰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분위기들도 있고요. 교사분들은 지금 납득할 수 없다.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없냐.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의 민원 내용, 갑질 의혹, 그리고 학교 측의 대응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교사노조의 입장인데요. 숨진 교사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학부모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스러웠던 게 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드러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보다 내면적인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교권 활동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좀 더 폭넓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게 부분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가해 학부모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당사자가 지목이 된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그 교사가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인데 착신번호 전화를 했다 안 했다의 내용보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번호로 전화가 그렇죠. 왔다는 당연하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확인이 돼야 범죄 혐의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활동이라는 게 공무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교권보호 요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아동학대로 인정되거나 해서 법적인 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권보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여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악성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교원단체의 입장입니다. 뭐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왔다면 네. 경찰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네, 학부모가 그렇죠. 보낸 문자가 확인된다거나 학부모가 네. 학교를 찾아갔을 때 예. 어떻게 뭔가를 했는지 뭐 유명의 폭언을 행사를 하든 뭐 어떻게 네. 했든 간에 그걸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료 교사들은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동료 교사분들이. 근데 지금 또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돼버렸고. 네. 어느 쪽도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와버린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최근 정년을 앞둔 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도 경찰은 학부모 갑질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건을 종결했어요. 예, 우선은 이제 이 9월 3일에 서울 경기 성남구 분당구의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용인의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입건 전에 이제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6월 26일 날 본인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장염이 있어가지고 배탈을 앓았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학생이 다쳤습니다. 한 학생이 던진 공에 여학생이 맞아서 망막 등에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고소를 한 거죠. 네네. 학생에 대해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교육청 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경찰하고 출석 일정까지 조율을 마친 상황이었는데 조사받기 네. 직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을 하니까 이 학부모를 불러서 그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선처를 네. 바란다는 이 선생님의 뜻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주변부 수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을 상대로 한 갑질이나 협박 등의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예. 선생님이 지금 이제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됐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남학생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학부모가. 예. 그래서 그 상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뒤늦게 제도가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그 네. 이전에 지금 벌어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빵과 과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네. 올라서 뭐 빵 사무관, 뭐 과자 주무관을 지명을 하니 뭐 물가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원인이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였잖아요. 이거잖아요. 예. 근데 밀 가격이 한 절반 정도 지금 떨어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달 미래 부실 27.2kg당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가격을 보니까 5.69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5월에 평균 가격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11.46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50.3%가 떨어진 상황인데 네.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도 작년 3월에는 16달러 73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이달 들어서 13.40달러로 19.9%가 내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팜유, 옥수수, 대두유가 지난 5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식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가공식품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6%가 올랐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 상승률이 2022년에 9.3%, 2023년에 8.8%, 과자 소비자 가격은 6.7%, 8.5%입니다. 이제 업체 측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그것만 오른 게 아닙니다. 원유 가격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물류비도 오르고 보관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제반 비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줄줄이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데요. 게다가 지금 선물 가격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생산비에 반영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르는 건 봤는데 내리는 거는 잘 못 봐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 좀 아쉬워하시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 오른다 그러는데 인건비 오른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수입이 늘었다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못 올린 거 이제서 올린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린 건 뭐예요? 그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 논리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전혀 뭐 맞지 않은 설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밀가격은 굉장히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을 들여오고 또 그게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그러면 내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개월 뒤에 내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물어도 대답이 잘 안 나오고요. 내린 걸 제가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 물가가 한번 오르면 이렇게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앞서 저희가 뭐 이슈이스타 코너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슈링크플레이션.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얼마나 지금 양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꽤 많이 줄였어요. 슈링크라고 하는 게 줄여든다라는 의미이고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안에 이제 내용물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네. 보통 이제 과자 같은 경우에 질소 분량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네. 주고받기는 하는데 이 꼼수 가격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간편식품의 경우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인다든지 가격은 이제 봉지당 5,600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 같은 경우도 가격을 10% 인상한 데 이어서 용량을 한 봉지에 415g에서 378g으로 줄이는 거예요. 맥주 같은 경우도 그 캔당 용량을 375ml였는데 370ml로 맥주도 그렇게 줄였어요. 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줄입니다. 김도요. 중량을 봉지당 5g에서 4.5g으로 줄이면서 가격은 700원을 유지하고요. 그 양파 과자 있잖아요. 봉지당 5g에서 4.5g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84g에서 80g으로 줄였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초코 과자 있어요. 이렇게 우유에 찍어 먹는 굉장히 유명한 과자인데 미국 경제지에서 보도가 됐는데 최대 슈링크플레이션 스캔들에 휩싸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함유된 크림의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자의 팬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 종류도요. 안에 이제 회사에서 생산하는 스포츠 음료가 있는데 여기가 한 병당 용량이 32온스에서 작년부터 28온스로 줄었다고 합니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꼼수 인상을 막자. 그래서 제품의 양이 바뀔 때 그걸 쓰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건가요? 네, 사과를 먹을까요? 아니면 당근과 양배추를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가격 오를 거 아니에요. 오도 가도 못하고 참 답답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 하청업체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직원이 숨졌어요? 예. 포항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식품업체인데요. 포스코 포항제철 공사 현장에 도시락을 납품을 하는데 지난 8일에 포스코에서 일한 하청 노동자 440여 명이 이 업체 도시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도시락을 먹은 직원 56명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1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직원의 경우는 증상이 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2차례 통원 치료만 받았고 지병이 있었대요. 고혈압과 관제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었는데 아마 내일 부검이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이 업체가. 이 업체의 도시락에서 근로자분들의 증언을 보니까 네. 평소에도 이물질이 잇따라 나오는 등 위생이 좋지 않아서 계속 항의를 했는데 공사 발주처인 포스코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찬에서 담배꽁초가 나온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퀴벌레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란에서 나온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란에서 이제 식중독균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고 포항시에서 이 업체에다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을 조치를 했고요. 이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수로 넘어보겠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 나가면은 진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식당에서 밥을 먹든 뭘 하든 팁을 쓰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나 이거 진짜 고민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팁 적게 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막 불만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분의 임금에 포함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팁 문화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상황인데 팁 문화에 대한 불만이 지금 뭐 커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조차 언제 팁을 줘야 되는지.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네. 어떤 서비스에 얼만큼 줘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퓨 리서치. 그러니까 저는 오죽했겠어요. 미국 갔을 때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정말 당황하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예를 들어 키오스크를 이용했어요. 네. 그럼 팁을 얼마를 줘야 될까요? 키오스크 이용했는데 팁을 왜 줘야지? 줘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권장 팁 제시와 같은 최근의 추세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성인 1,945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4%포인트였는데요. 네. 팁이 명확하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72%가 5년 전보다 좀 더 많은 곳에서 팁을 줘야 된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높아지고 또 키오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카페부터 테이크아웃 매장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팁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추가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객이 내는 팁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놓은 금액에 대한 추가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건데요. 72%가 반대했고 10%만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응답자 29%는 팁은 의무다. 21%는 선택이다. 49%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일수록 팁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팁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키오스크에 권장 팁 액수를 배치하는 식당들이 있답니다. 네. 이런 게 등장하는 게 40% 싫다라고 답을 했고요. 24%만 선호한다고 답을 했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써붙여 놓는 게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런 입장이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고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미국의 팁 제도에 불만을 가진 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부 노동운동가들도 이게 불평등을 조장하고 근로자가 고용주 변덕에 휘둘릴 수 있게 만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팁을 받는 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고객과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학대를 당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 팁 문화가 일종의 뭐 서비스를 좀 더 서비스 질을 높여서 손님들을 더 많이 불러오게 하는 뭐 이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군요. 현실은. 또 미국 사회에 새롭게 또 하나 사실을 알게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가 나왔던 육군 일병이
이른바 몰카범을 잡았습니까? 네. 한 여성이 사연을 올려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 화장품 매장에 물건 사려고 가게를 둘러보는데 어떤 군인이 다가와서 계단을 올라와 자기 옆을 지난 어떤 남성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핸드폰을 볼 수 있냐 이 군인이 물었고 그냥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군인이 다른 여성한테 설명하기로는 이 사람이 몰카를 찍은 것 같으니까 신고하셔야 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끝내 경찰에 출동을 했고 이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잡혔는데요. 네. 이 남성이 강남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몰카하고 다니던 몰카범이었고 이 군인은 심지어 생일을 맞아서 휴가 나온 분이었다고 합니다.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몰카범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도착하면 기다렸다 진술까지 해주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군인이 경기도에 있는 25사단에 복무 중인 김일병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은 없어요? 네, 누리꾼들이 이 김일병한테 포상휴가를 줘야 된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용기를 가진 것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 근데 지금 요즘엔 군대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갔다 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이름이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포상휴가 줬어요. 전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이름이 없어서 진짜 아쉽네요. 네, 누군가가 또 밝혀주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좀 부대에서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포상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고고학 발굴과 관련해서 유난히 기념할 만한 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듯 경주 천마총 발굴 50년, 백제 금동 대향로 발굴 30년 역사와 함께 백제 무령왕이 돌아가신 지 15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백제 무령왕 부부의 3년상 과정을 복원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1500년 전 백제 임금의 장례식은 어땠는지 상주인 성왕의 시선으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령왕의 제사상을 복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음식이 좀 특이한 음식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해드리면, 그 예전에 그 문형 발굴이 워낙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주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는 풀뿌리를 이렇게 얼지럽게 엉켜 있는 그런 자잘한 유물들, 이거는 삽으로 썰어 담아서 푸대자루 해서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귀에 딱지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썰어 담은 유물더미, 이거를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3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살살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재정리를 했는데, 그 흙더미 속에 쌓여있던 이 먼지 속에 쌓여있던 유물 중에서 300여 점의 물고기 뼈가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뼈 조각을 정말 하나하나 붙여보니까 25cm 정도 되는 은어 3마리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고고학 발굴할 때 동물뼈 나오면 그냥 쓸어다 갖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인골도 마찬가지로 인골도 그냥 화장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죠. 동티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구석기 시대 때 개와 함께 같이 있었던 유물들이 꽤 많았을 텐데 그 뼈 다 버리는 바람에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어뼈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사 음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발굴 기록을 보면 무령왕의 시신 앞에 제사상으로 쓰인 나무판 조각이 보였다고 했는데, 은어뼈를 보니까 뭔가 청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직에서 이렇게 보면 이 은어 3마리가 그 나무 제사상에 놓여있던 청동 접시가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 고이 담겨 있다가 아마 청록색으로 변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은어 3마리 사실은 이 무령왕비가 아니라 무령왕의 제사상에 놓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령왕 제사상이라고 이렇게 딱 특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어가 회기성 어류인데요. 봄에 거슬러 올라와서 가을까지 강의 중상류에서 서식을 하고 성체로 자라면서 가을철에는 강 하구라든가
기수역이라 그래서 강과 바다의 경계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동해서 산란한 다음에 죽거든요. 네. 그렇다면 무령왕릉에서 확인된 그런 25cm짜리 은어 3마리 이거는 여름철에 잡은 성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올라와서 잡았으니까. 근데 무령왕과 왕비 매장 일자를 보면 무령왕은 526년 음력 8월 12일 그리고 이 왕비는 529년 2월 12일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어 3마리는 여름철에 장례를 치른 무령왕을 위한 제사상 차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거까지 할 수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은어에서는 수박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생선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사실 은어를 제사상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는데 무령왕이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안 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박 향도 나고 오이 향도 나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즐겨 먹는 편은 아니어서 잘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나는데 이것이 왕실 진산품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령왕이 그러면 이 은어 같은 생선을 굉장히 좋아했구나라는 게 하나 있고 혹은 회기성 그 어종인 은어를 통해서 뭔가 내세에서도 언제든 돌아오셔서 백제를 위해서 힘을 써달라라는 어떤 아들 상황에 이런 그 염원 이것이 투영돼 있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두 가지 다 이제 그럴듯한 해석인데요. 근데 무령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날짜가 뭐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특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품이 5,000여 점이 넘는데 그중에 국보가 12건에 17점이나 되거든요. 그중에 원픽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그 문제 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명문 돌판 2점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음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묘지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음 기사가 거기 실렸다라는 거죠. 돌판 2장 중에 한 장에는 그 사마왕 즉 문영왕의 이름인데요. 사마왕이 62세가 되는 계면형 523년 5월 7일 날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 신지 그러니까 이 간지로 보면은 남서 땅인데요. 남서 땅에 땅을 사서 이 무덤을 조성했다. 그리고 을사년 즉 525년 8월 12일 날 대묘 즉 왕릉에 안장했다라고 하고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 그 앞면에 땅의 신에게 이 무덤터를 사들인 내용을 적은 그런 매직권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토지 매매 계약서 땅 신하고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한 그런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럼 돌판 위에는 매매 대금을 상징하는 오수전 그 중국 동전인데 90매가 이렇게 살포시 잘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고 누구고 이걸 새겨놓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옛날 무덤이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견된 거는 거의 이렇게 별로 없었죠. 그렇죠. 이게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더더욱 없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이게 그 어떤 유물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부음 기사를 어디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돌판에다가 해놓은 겁니까? 돌판을 어디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돌판 밑에 이렇게 딱 깔아놓은 거죠. 잘 바닥에요? 이렇게 잘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의 그 부음 기사는 이렇게 놓고 하나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하나는 매직권을 놨는데 그럼 무령왕비는 어디 갔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무령왕비의 묘지석 부음 기사는 어디 갔냐. 근데 3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땅을 사들었던 매매 계약서 돌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뒷면을 이제 새겼습니다. 뒷면에다가요? 그래서 문영왕비 묘지석을 보면 무령왕비는 526년 11월에 서거를 했고 유지 즉 서쪽의 땅에서 빈을 치른 다음에 529년 2월 12일 날 날짜까지 아주 박았는데 대묘로 왕릉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령왕이 서거한 다음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왕비까지 돌아가시니까 고인이 된 무령왕의 매직권 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령왕비의 이렇게 부음 기사를 매직권 뒤에다가 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무령왕 돌아가시면은 바로 그 매장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비 돌아가시니까 그럼 거기 누군가 들어가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돌에 새겼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합장을 한 거니까 3년 뒤에. 3년 그럼 장례식을 나중에 치른 거예요? 나중에 치르는 거라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묘지석에는 또 의미심장한 뭔가가 적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왕비가 서거 후에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무령왕의 경우는 523년 5월에 돌아가셨고 525년 8월에 이제 장례를 지냈고 왕비는 526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529년 2월에 장례를 치렀다. 비로소 이제 무령왕에 묻혔다라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27개월 되는 거거든요. 27개월이 사실 523, 524, 525 그다음에 526, 527, 528, 529 이렇게 보면
3년씩이네요. 3년상이라는 거기 조선시대 때 이 시대는 유교가 들어왔던 성리학도 없었던 시대였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중국의 예법 경전이 그때도 이제 있었으니까 그 얘기에 따르면 천자 황제는 7개월 동안 빈소를 마련한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라고 했고 네. 거기 뭐 얘기에 나오는 건데 제후는 5개월, 대부와 사족, 백성은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3년상이라고 하게 되면 상복을 입는 것까지 쳤던 것 같아요. 예. 그 중국에서는 그랬다라는 건데 그걸 복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고구려와 백제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아예 시신까지 햇수로 3년 27개월가량 별도의 빈소를 27개월이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안장하는 장례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다 부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뼈만 수습했 6월만 수습했다고. 그거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묘지석에는 혹시 다른 기록이 더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 묘지석 외에 그 어떤 뭐 고구려와 백제 어떤 그런 장례 기록 이런 것들이 있나를 찾아보면 예. 중국 사서 주서나 수서나 북사를 보면 당대사를 보면 백제는 고구려와 상장리가 같다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사례를 소개를 하는데 그런 백제랑 같은 거죠.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고구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안치했다가 3년 후에 좋은 날을 가려서 장례를 치른다고 했는데 660년에 무렵에 편찬된 한원이라는 거에 그 문헌 자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인용된 팔찌지라는 책을 보면 백제는 3년간 상복을 입는데 산중에 시신을 매장하는 빈장을 차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집안에 이렇게 모셨고 빈소를 네. 백제는 산속에 빈소를 마련했다. 뭐 이런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산속에 빈소 마련했다면 산속 어디다가 만든 그래서 이것도 거예요? 이제 그 묘지석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예. 무령왕 묘지석에 뭐라 그랬냐면 무령왕이 523년 5월 7일 날 서거를 했고 남서쪽인 신지의 땅을 사서 무덤을 조성했다라고 하고 525년 8월에 대묘에 안장했다라고 27개월 만에 그 이 신제 남서 땅에 땅을 사다가 이제 무덤을 조성했다라고 했는데 네. 문영 왕비의 묘지석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뭐냐면 문영 왕비가 526년 11월에 서거를 해서 예. 유지 즉 서쪽에 빈소를 차린 다음에 27개월 만인 529년 2월 12일 날 대묘 즉 왕릉에 옮겼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령 왕의 지석에서는 무덤을 조성한 지점 즉 신지만 기록을 했는데 무령 왕비 지석에서는 유지 즉 서쪽 땅에 빈소를 차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왕릉에 안장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어느 곳인지 추정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서쪽, 남쪽? 네. 근데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쪽인지 기준이죠. 모르겠잖아요. 그 방위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국왕 부부가 생전에 거철했고 정사를 펼쳤던 왕궁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 공산성인데요. 예. 실제로 그래서 연구자가 공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무덤 즉 무령 왕릉이 조성된 것이 보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지석에 나온 대로 신지 즉 서남쪽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나왔습니까? 무령 왕릉이 거기 있었던 거죠. 무령 왕릉 네, 무령 왕릉이 신지에 있었던 거예요. 서남쪽에.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그 빈전이 설치됐다는 유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쪽이 어디인지를 찾으면은 그것도 그렇죠.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1996년에 그 공산성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의 땅 유지의 지점에서 의미심장한 유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 도로 공사를 하는 와중에 약간 그 정상이 한 67m 되는 야산 같은 데였어요. 예. 그 정상을 보니까 정지산이라는 데인데 한 800평 정도가 되는 그 정상에 더 야트막한 그런 구름 정도였는데 매우 특이한 구조의 기와 건물터 7동이 발굴이 됐는데 그중에 중심 건물이 보니까 벽체가 이렇게 있었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고 네. 기둥만 3열로 해서 45개를 박아놓은 건물체가 굉장히 수상쩍게 있었고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거주한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건물도 내부 가운데를 보니까 기둥 흔적이 4개가 딱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그 기둥 안에 시신을 넣은 관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시설물 같은 네네. 것이 누워있을 가능성이 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모셔두고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간 거예요? 조문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시신은 다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벽체 없이 만든 거,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든 것도 그런 것 같고 이 건물대 옆을 보니까 또 연구자가 보니까 그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와 같은 그런 유구가 그래요?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예. 배수구도 보이고 끈적끈적한 액체 흔적도 보이고 이런 건데 아마 그래서 우리도 뭐 경주에 보면 석빙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뭐 우리가 뭐 석빙고 하면 다 녹을 것이다 하지만 잘 만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렇죠. 다 여름까지 말이에요. 얼음이 있었다고 아마 겨울철에 금강에서 잘 나온 얼음을 잘 보관했다가 무령왕과 왕비 시신 밑에 이렇게 딱 충전시켜 놓고 이렇게 좀 시신이 안 썩도록 가지 않았나. 오랫동안 예, 원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산에 이렇게 위에 보면 그 외계 즉 일본계 도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고창이라든가 나주라든가 고령이면 대가야잖아요. 네. 이런 그 외지에서 제작된 유물들 상당수 보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조명객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렇죠. 이거 조문을 하면서 이렇게 뭐 부의금 같은 걸 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사를 지내는 흔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령왕의 아들이자 상주인 성왕이 부왕이 석을 하니까 그 유지 즉 서쪽의 땅인 정지산에 빈전을 마련한 다음에 27개월 뒤에 서남쪽의 땅 즉 지금의 무령왕에 안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상주인 성왕은 그 정지산 그 이 빈소에서 국내 조문사절을 맞이하면서 새왕의 등극을 만천에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문장이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서 상주로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새왕이 되는 사람이다. 예. 이걸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개월 뒤에 시신을 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왕릉에. 예. 그 525년 8월 12일 날 무령왕의 시신을 대매로 옮겼는데 사실 그 웅구행렬도 대단했을 것이다라는 게 여러 뭐 이 증거가 있는데 네. 중국 측 자료인 수서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백제와 고구려의 장전은 같다라고 전제하면서 3년 후에 좋은 날을 가려서 장사를 지내는데 장례식 전에는 곡을 하지만 예. 장사를 지낼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풍악을 올리면서 장송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안악 3호분이라는 걸 보면 장례 행렬도가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고인을 생전 모습 그대로 수레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 거기 앞에 보면은 64명에 달하는 악대하고 춤을 추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슬퍼하면서 가는 웅구행렬이 아니고 예. 축제 퍼레이드 같았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신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그 증거가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예. 673년에 김유신이 죽으니까 문무왕이 악대 연주자 100명을 파견했다 보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무령왕의 운구 행렬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슬픔과 애도의 27개월을 끝내고 새왕의 등극과 함께 펼쳐질 어떻게 보면 백제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뭔가 이 펼친 퍼레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덤도 그럼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했겠는데요. 그래서 이 혼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얘기를 보면 육체의 백은 내려가고 혼은 올라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인 성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백이 머물 보금자리로 잡아놓은 곳에 당대 진짜 선진적이고 정말 배타적인 그런 묘제 양나라식 선진적인 벽돌 무덤으로 부왕을 모실 준비를 다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성왕은 아버지의 백은 그대로 이렇게 모셨고 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일종의 모종의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예. 그것이 무령왕의 발쪽에서 나란히 출토됐던 청동 거울과 금동 신발이 바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청동 거울을 보면 명문이 삥 둘러서서 새겨져 있습니다. 워낙 유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조명이 안 됐어요. 근데 보면 그 명문을 보면 천상에는 신선이 있어서 늙을 줄을 모른다. 목마르면 맑은 샘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더 대추를 먹으니 목숨이 금석처럼 길도다라고 아주 이 내세에 가서도 장수하시라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글을 담았고 예. 시신 곁에 이렇게 보면 금동 신발이 놓여 있는데 이것도 천상으로 이렇게 무령왕을 모실 그런 신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영건무늬, 봉황무늬 이런 걸로 장식을 했거든요. 명문 내용도 그렇고 청동거울과 금동 신발은 이 부왕 무령왕의 혼을 천상으로 이끄는 이른바 그것을 승선도구라고 합니다. 승선도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명문이 새겨져 있는지도 잘 몰랐고. 네, 잘 몰라요. 네. 근데 성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령왕 장례식을 치른 게 525년 8월 12일이고 1년 3개월 만에 이제 어머니가 526년 11월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또 다시 27개월간 빈소를 또 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례를 치른 게 529년 2월인데 이때 이제 다시 왕릉을 열고 내부를 완벽하게 꾸미는 거죠. 무덤을 온통 연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이 무령왕릉 내부를 보니까 금은재 연꽃 장식이 800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런 연꽃 장식을 붙이거나 혹은 꿰맨 휘장을 목관에게 덮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벽에 걸고 마지막 의식을 치른 흔적들이 이렇게 발굴 결과 이렇게 보이고 연구 결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썩으니까 연꽃 장식이 옷이나 천, 휘장에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흩날리듯 떨어졌겠죠.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이게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내부에 이렇게 흩날리듯 떨어졌다라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관장식에도 연꽃이 있고 베개, 발받침 이런 데도 다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꽃 무늬를 많이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연꽃이 인도가 원산지인데 부처의 탄생을 알린 꽃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연꽃 위에서 신으로 태어난다라고 믿었다라고 하고요. 성왕이 자체가 불가에서는 전륜 성왕을 롤 모델로 삼은 군주다라고 하거든요. 예. 전륜 성왕은 진리의 수레를 굴리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 세계를 평정한다는 이상적인 제왕입니다. 성왕이라고 일컬어진 것도 바로 전륜 성왕에서 이제 따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왕은 서거한 부모가 괴로움이었고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극락세계에서 살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장례식 모든 절차 하나가 다 의미를 담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아버지인 문영왕 백제 중흥 군주였고 그래서 사실 문영왕이 등극할 때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장수왕이 남침해가지고 한성이 함락돼서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라든가 상근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3년 동안 못 버티고 죽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동성왕 역시 귀족 세력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령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다 이제 난제를 다 해결하고 521년에 돌아가시 2년 전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제 우리는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다시 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백제의 갱위 강국 선언이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성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도 백제 중흥을 이끌어야 될 중체된 과제를 떠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버지의 장례식 이것이 성왕이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첫 번째 정치적인 시험대였다라고 하는데 이 무령왕의 묘지석을 보면 왕의 죽음을 붕으로 표현했는데 삼국사기에는 이 제후의 죽음을 뜻하는 흉을 썼거든요. 이 붕이라는 것은 황제의 죽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왕의 입장에서 보면 양나라한테는 외교 관계를 의식해서 제후를 칭하는 그런 흉을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무덤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천자를 칭하는 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외왕 내제다 그런 관념을 표명했다라고 합니다. 야, 문영왕의 3년상에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왜 굳이 3년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3년상을 지냈는지. 아까 3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3년상이냐면 논어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3년 동안 안 키운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3년상을 지내는 이유가. 네네. 그리고 효경을 해석한 그런 책을 보면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이 과해서 산 사람의 생명을 상하지 않는 한계가 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래서 3년상을 지낸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참. 자, 은재기 역사 지금까지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